그래서 이런 가액까지 요즘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엄격해지겠구나 당분간에는. 왜냐하면 강남 상구랑 용산에 대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주고 나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조사 나올 확률 거의 100%다. 본인 예금 잔액증명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어차피 통장 거래 내역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1차원적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어떻게 할지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 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머니투데이에 와서 최근 트렌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 거의 5월인데 지금 요즘 트렌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 전에 이런 것부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 현금 증여를 하더라도 내가 큰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이런 거 줬었을 때 그게 섞여서 조사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태반이 그거예요. 현금 증여를 줘서 자녀가 그걸로 신혼생활 하는데 전셋집 얻고 아니면은 부동산 주택 하나 사주고 싶다. 태반이 이거예요. 10중 8구는 이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뭐가 나왔었냐? 3월 19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도자료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뭡니까? 강남 상구랑 용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항상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관련된 전체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이렇게 갑자기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녀 이름으로 샀어? 근데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자금으로 썼는지 샀는지 그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조사 보고가 하나 있었어요. 4월 2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정도 넘어가면 세무조사 할 것 같습니까? 세무조사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거래는 이상하다라고 볼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상 조사에 대해서 거의 보도자를 거의 다 읽었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니까 그 채널에 제가 해석을 해서 많이 올렸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도 이번에 정말 낮은 금액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구나라는 걸 봤어요. 얼마냐면 아버지의 부동산이에요. 아버지의 부동산을 딸과 사위에게 팔아요. 자, 근데 이게 얼마? 15억입니다. 15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주죠. 자기가 갖고 있는 4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1억 원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전세로 거기서 사세요. 말 그대로 세일 앤 리스를 한 거예요. 팔자마자 이제 사는 거죠, 거기서. 이 11억 원을 했는데 첫 번째로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억 원에 대한 적정성은 따지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이건 적정한 것 같아요. 딸이랑 사위가 또 4억씩 준 거예요. 4억에 대해서 모아서 준 거죠. 네, 여기서 이 건 거는 11억 원 전세가 적절하냐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 대부분 30%와 3억 원 차이, 뭐 얼추 계산하면 3억 원이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억 하면 8억 원의 전세가 적절하냐를 따져가지고 증여재산가액이 나오는데 그 증여재산가액이 사실은 세법상으로는 아주 미비해요.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 놀란 거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이런 거래가액들 조사하는 게 거액이 대부분 3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액까지 요즘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엄격해지겠구나 당분간에는. 왜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투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지역들이에요. 강남 상구랑 용산에 대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주고 나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조사 나올 확률 거의 100%다. 이런 것들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토호제를 묶어놨잖아요. 그러면은 토호제의 개념이 뭡니까? 결국은 그 아파트를 사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결국 실거주를 못하니까 거기 거래가 전멸했죠. 그래서 어디로 나왔냐? 당연하죠. 그러면 경매로 사야죠. 제가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경매로 강남 상구랑 용산의 아파트를 사면 그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가격이 낙찰 가격이 막 105%, 107%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차치하고 자, 그럼 풍선 효과를 퍼지는 겁니다. 마포, 성동, 강동을 보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격이 올라가면 조정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도 조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결국 그겁니다. 주택 취득할 때 주택 자금 조달 계획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결국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샀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사가 아주 초밀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장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아주 엄격할 거예요. 강남 3구랑 용산만 보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어디도 본다. 마포, 성동, 강동, 좀 더 나아가면 광진, 영등포, 동작, 이렇게 한강 라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 볼 것이다 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걸 쓰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을 사면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해도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주택이 서울이 태반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택을 사면 이런 조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자금이 명확한지를 꼭 따져보시고 주택을 취득을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더. 투기 과열지구는 그 문서만 쓰면 안 돼요. 그 문서 기반으로 너의 통장 사본,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서,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았으면 주식 판내역, 부동산 팔았으면 부동산 판내역, 너의 부동산에 임대를 줘서 전세 보증금을 했다? 전세 계약서, 돈을 아버지에게 빌려서 차용증,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제출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똑같습니다. 강남 3구랑 용산이에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제발 체크를 하시고 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세요.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부친으로부터 10억 원 자금 받아서 본인 예금 잔액증명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어차피 통장 거래 내역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1차원적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결국은 그 사람이 소득을 어디서 벌었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클릭 딸깍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 그래서 내가 1년에 어떤 소득을 얼마를 벌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운영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자체가 2억 원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을 지금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 8억 원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결국 그 8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8억 원 빼기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얼마죠?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계산을 하면은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면 1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로 당연히 끝이 아니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당연히 신고를 안 했죠. 근데 무신고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이 월세액의 20%예요. 이 가산세가 세금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 거의 3,300만 원. 자,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가 됩니다. 납부 안 하지 않았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라 라고 하는 거죠. 날짜별로 하루당 0.02%예요. 이게 365일이면 몇 프로냐면 무려 8%나 됩니다. 8.03%가 될 거예요. 아주 높은 세율이 나와요. 결국은 이런 세금들 언제 조사 나올지 모르지만 3년 있다 나온다 그러면 24% 정도 내겠죠. 이렇게 아주 높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증여세는 누가 내죠? 대한민국 증여세는 수중자, 받은 사람, 자녀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액의 세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주택을 산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그냥 돈 빌린 걸로 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시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4월 2일 대책이에요. 4월 2일 이때 부동산 다양한 것들 국토교통부에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거래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자녀가 47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근데 이 자녀가 내가 봤을 때는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얼마? 은행에서는 17억을 빌립니다. 이거는 이제 담보 잡고 하니까 17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나왔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30억 원을 빌려줬어요. 이 30억 원에 대한 차용증 믿어줄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차용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차용증서, 문서만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저걸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예요. 30억 원은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입니다. 30억 원을 과연 저 자녀가 이자라도 갚을 수 있을까? 세법에 따른 이자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4.6%입니다.
그럼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이자만 해도 1년에 거의 1억, 지금 제가 봤을 때 3천이 넘는 거잖아요. 1억 3천이 넘는 건데 자녀가 연봉이 1억도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이걸 합당하게 빌린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런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차용증을 잘 작성하셔야 돼요. 차용증. 차용증에 당연히 변제 금액, 변제 내역, 변제 이자율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기입을 하셔야 되고, 그것대로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 내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상환 내역을 가끔 안 만드세요. 그러면 종이만 갖다 내면 되지 않냐. 이 종이일 뿐이에요. 차용증은 종이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실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봐요. 그래서 실제적인 조사를 할 때는 이 종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계좌 내역이에요. 계좌로 이자 준 거 주시라고요. 이거 알겠고, 이자 안 주면 뭐예요?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 금액도 뭐다? 적정 금액으로 줬는지를 봐요. 너무 싸게 주면 안 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30억을 내가 0.1%로 빌려간 다음에 내가 은행에 넣어서 4%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돈을 제대로 벌겠죠.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증여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분을 자녀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30억 원을 빌려간 거죠. 이런 조사 허다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 조사 이제 사례를 많이 봤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저런 거 하실 때 세무사님한테 상담도 안 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깨우쳤어요. 그분들 상담을 다 했어요. 상담을 다 했는데 다 무시하고 본인의 스타일대로요. 왜냐? 옛날의 국세청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옛날의 국세청 행정을 생각해요. 속된 말로 막 아니 뭐 어떻게든 될 거야 막 이런 생각들 아직도 하시고 그 말씀을 진짜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 와요. 왜냐하면 제대로 때려 맞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다. 선생님 그냥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워낙 옛날 스타일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별 수 없죠. 때려 맞아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집을 사주니까 문제네. 그러면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좀 준 다음에 한 2바퀴 돌려서 2바퀴 전세 돌리고 한 4년 있다 전세금 몰래 가져가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